안녕하세요. 홍현실입니다. 새 정부가 뛰기도 전에 발목부터 잡히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이 첫 청문회부터 밀리면 안 된다 하면서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회의 시작 15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결국 누가 밀린 겁니까? 국민이 밀린 겁니다. 안보는 비어있고 총리는 아직 임명도 못했는데 제1야당이라는 작자들은 정쟁에만 목매는 모습. 이쯤 되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발목 잡기 청문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이렇게 가자는 걸까요? 누가 되든 이유 불문 반대하고 방해하고 보자는 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입니다. 자, 정권은 바뀌었는데 국힘은 아직도 발목 잡는 데만 연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6월 20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의원실 라이브 홍기원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다녀오고 나서 평이 굉장히 좋은 듯합니다. 첫 다자 외교 무대였는데 일단 이 데뷔전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예, 대통령 취임하고 12일 만에 출국해서 처음으로 하는 다자 외교 무대였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도 국민들도 직접 언론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나 잘 하셨는지 또 외신에서도 얼마나 호평받고 있는지 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역시 잘하는구나, 준비된 대통령답구나 하는 그런 안심하는 마음이 클 거를 봅니다. 의원님께서 외교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민주당의 그렇죠? 유일한 외교관 출신입니다. 네. 원래 이제 G7 정상회의 준비 기간이 예. 거의 뭐 일주일여 만에 가신 거라서 좀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는 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임하고 2주도 채 안 돼서 참석한 정상회의고 또 많은 나라와 양자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10개국과 회담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내용적으로 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태도 면에서 보나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 잘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그 기대 이상으로 잘하셨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친밀감을 내세운 그런 회담의 모습들이 또 화제가 됐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이제 성품이 그런 친밀도를 좀 높이는 그런 분이신가요, 원래? 본래 그런 성격은 아니죠. 그러세요? 근데 아마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그 스토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풍부하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누가 봐도 그 정상회담 자체가 굉장히 분위기 좋게 또 친밀감이 느껴지게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특히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화제였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손영공 시절에 프레스기에 눌려서 팔이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룰라 대통령도 손영공으로 일하면서 젊은 시절에 손가락이 절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공감대가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 대통령과의 이런 친밀도 높았던 정상회담도 있었고 네. 처음에 말을 걸 때도 굉장히 좀 장난기 넘치는 멘트로 위트 있게 예. 시작하시는 모습도 제가 봤었는데 당 대표하실 때는 안 그랬는데 네. 아마도 그래요? 이제 대통령으로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각도에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첫 외교 무대였었는데 데뷔전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이 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데뷔 무대가 나토 정상회담이었거든요. 네. 그때를 돌이켜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에피소드가 많았지 않습니까? 김건희 비선 수행했다. 또 대통령이 스페인으로 가는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축구 경기를 구경하거나
정말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보내야 될 그 시간에 그리고 또 백지 화면을 보면서 빈 화면을 보면서 정상회담 준비하는 거를 연출한 듯한 사진 때문에 구설에 오르고 또 당시에 그 경제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그때 중국과의 그 무역을 통한 그런 성장 시대는 끝났다고 한마디로 중국을 굉장히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국민의 우려를 낳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걱정스러운 장면이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호평할 만한 그러한 정상회담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과거이긴 한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해외에 나갔다 하면 사고를 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많이 그랬고 매우 불안했었죠.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해외 방문할 때마다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첫 정상 순방 어떻게 하시나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봤을 텐데 이제 걱정은 싹 내려놔도 될 정도로 잘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1박 3일간의 일정 중에서 한 10여 개국의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하고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정상회담이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총리하고 만났었죠. 여기에서 뭐 이제 국기의 위치라든지 앉은 자리를 두고 또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또 외교관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예, 저도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이시바 총리하고 우리 대통령이 처음에 악수를 하는데 이시바 총리가 위치가 잘못됐다고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앞쪽에서 그 일본 측 수행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다시 또 오른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제대로 된 건데 기본적으로 외교에서는 오른쪽이 상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호스트일 경우에는 항상 오른쪽에 태극기를 놓습니다. 이번에 그 영상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가셔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시바 총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 얘기는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인데 우리 쪽에서 주최한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태극기가 오른쪽에 있고 일장기가 왼쪽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에서는 오른쪽이 상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최할 때는 상대방을 오른쪽에 앉도록 하거나 서서 합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오른쪽에 서는 게 맞는데 아마도 착각을 했는지 왼쪽으로 갔다가 수행원이 얘기를 하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제대로 된 첫 장면이 제대로 된 장면입니다. 태극기가 오른쪽에 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왼쪽에 계시고 오히려 이시바 시게로 총리가 잘못 이제 판단을 내린 아마 거네요. 착각을 해서 제대로 가신 건데 잘못된 줄로 알고 왼쪽으로 갔다가 수행원이 지적하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왔고 그게 맞는 프로토콜 의전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적할 게 없으니까 별걸 다 가지고 지적한다. 아마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거고 또 일본 총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실수가 있었나 이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쪽은 준비가 잘 돼 있고 잘 하셨고 일본의 총리가 좀 착각을 했다가 다시 제대로 바로 잡은 겁니다.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 협력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는데 과거사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과거사 얘기가 뭐 아주 없진 않았고 약간은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그 말씀하신 걸 보니까 한일 간의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얘기는 아마도 이제 한일 간의 이 협력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다들 관심 있게 봤을 텐데 역사 문제는 그럼 우리가 뒤로 놓는 거냐 이제 그런 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협력하자 하신 거는 역사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 또는 역사 문제를 소홀히 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비록 역사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는 거를
장애가 돼서는 안 되겠다. 사실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하는 일본의 입장을 다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걱정하고 분노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한일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또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 원칙을 굳건히 하되 경제나 산업이나 이런 미래지향적으로 양국 간의 윈윈에서 협력할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러한 입장인 거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취지를 명확하게 담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거사를 덮은 건 아니고 첫 번째 만남이니까 실용 네. 외교를 지향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상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무산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가버리는 바람에 못하게 네. 된 건데 일단은 다음 달 8일이 이제 대미 협상의 시한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대미 협상의 시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했고 그게 이제 7월 9일서부터 다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7월 8일까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뭐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일정을 하루 당겨서 워싱턴으로 돌아간 게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굉장히 격화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는 그 외교안보 부서들은 지금 이란 이스라엘 충돌에 대한 대응 대처 방안 마련에 온 정신이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 간의 이 통상 협상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진척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도 보면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상호 관세 문제는 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그런 정부의 입장을 보더라도 그거를 서둘러서 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유보된 상호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뭔가 합의를 이루면 좋겠지만은 다른 나라들과도 지금 그런 진척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또 미국 내 그 외교안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서둘러서 할 그런 유의는 별로 없다. 다만 어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미국과 통상 문제 협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무 차원에서의 그런 협상은 긴밀하게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너무 급하게 우리가 7월 8일이라는 그 데드라인에 얽매이지 말고 급하게 생각할 거 없이 좀 기한을 두고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상호 관세가 다 면제가 됐는데 우리만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만 불리한 거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캐나다 가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내세우셨는데 지금 다른 나라도 상호 관세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불리한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아주 급하게 서둘 이유는 크지 않다. 다만 우리가 미국과 협상 카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조선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와 협력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 또 알래스카 LNG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미국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외교의 가치는 아마 기치가 실용 외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뭐 윤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치 외교를 내세웠었는데 두 외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차이가 큰데요. 이재명 정부의 외교의 기본 기조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입니다. 국익을 중심에 놓고 실용적으로 외교를 하겠다. 제가 선대위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공동위원장을 했었는데요. 그게 윤석열 정권의 그 가치 외교와 비교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윤석열 정권의 외교는 가치 외교 또 진영 외교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과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뭐 가치나 체제가 좀 다른 중국, 러시아, 북한과는 관계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로 일관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가 지속돼 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를 원만하게 또 좋은 쪽으로 풀어가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과제인데 이재명 정부의 기본 외교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은 강화한다. 특히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이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중요한 협력 상대방인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필요 이상으로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 좀 더 좋은 쪽으로 협력하는 것이 우리한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걸 실용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겠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고요. 북한과도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북한과 언제武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긴장된 관계가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바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지 않습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그거에 따라서 북한 측에서도 우리한테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대북전단 계속 민간 단체들이 보냈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북한과도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해서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그러한 기본 입장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근데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지금 같은 이제 국제사회가 굉장히 긴밀히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가치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멀리하는 것 자체가 적대시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좀 많은 손해를 봤다고 해야 될까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중 의원연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서 중국과 사업하는 경제인들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중국에게 적대적인 또는 대립적인 그런 언행들이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우리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하는 또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분들의 우려가 무지하게 컸습니다. 정말로 중국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 우리의 제일 큰 교역 상대방이기 때문에 중국을 빼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사실 어지간한 기업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중국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투자를 늘려야 될지 정말로 걱정이 많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또 우리 국익에 손상이 컸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우도 비슷한 건데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강하게 입장을 취해야 되긴 하지만은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어왔고 또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정말로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된 외교 방향이었고 그거를 좀 더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실용의 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실용 외교를 두고 뭐 반일, 반미, 친중 뭐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취임하시고 지금 보름이 조금 지났는데 이미 한국, 또 미국, 일본, 중국과 정상 간에 통화를 했었고 또 이번에 G7 정상회의 가서도 일본과도 정상회담하고 또 다자 무대에서도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 그 야당이 공격하는 또 씌워놓은 그 프레임들이 다 허구였다, 잘못된 것이었다 하는 것이 이미 다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협력 잘 하고 있고 일본과도 미래지향적으로 협력 관계 계속 발전시켜 나갈 뜻을 명확하게 하셨고, 네. 네. 돌아오는 주에 24일, 25일에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열리잖아요. 예.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은데. 예, 현재까지 정부에서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에 비치는 기류를 보면 초기에는 불참 쪽으로 기울었다가 지금은 참석 가능성도 열어둔 걸로 보이는데 사실 그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에 가시는 것 자체가 일정으로 보면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어요. 취임하신 지 12일 만에 이제 캐나다 G7 정상회담에 그쵸. 다녀오셨고 이제 귀국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또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시려면은 이번 주말쯤 또는 월요일쯤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총리 인준도 안 됐고 또 국무위원 아직 지명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또 추경도 곧 처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국내적인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다시 또 그 먼 네덜란드까지 가서 나토 정상회담을 참석하는 거는 일정상으로 보면 사실 쉽지 않은 건데 다만 거기 가는 게 국익 관점에서 좀 더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들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정권에서 나토 정상회담에 기회가 되면 다 갔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놓고 정말 또 하나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나토에서는 정상회담 의제로 어떤 것을 다룰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최종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토 회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오게 될 테니까, 혹시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대감이 있긴 해요. 예,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일정을 당겨서 귀국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질 못해서 좀 아쉬운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나토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신다면은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는 걸로 결정을 한다면은 당연히 정상회담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두 분이 다 참석한다면은 정상회담을 할 걸로 봅니다. 예. 나토에서 이제 우리 이제 G7 정상회의라는 좀 다르게 군사 동맹이니까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셔서 이제 어떤 전략으로 또 그러면은 이 외교에 나서게 되실까요? 그렇죠. 이 나토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 동맹으로 출범했고 오랫동안 이제 그 역할을 해왔는데 2022년 스페인 나토 정상회담 때부터 중국도 나토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규정을 짓고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태 지역 국가들도 초청을 해서 지금 방문을 해서 손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건데 옵저버로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나 중국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다룰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 거기에 참여한다면 그게 어떠한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참석 여부도 결정하고 참석했을 때도 우리의 그 외교 활동의 방향도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토 이번 정상회담에 핵심 의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 우리 외교안보팀에서 그런 점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힘으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네네네. 나눠보면요. 국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해서 좀 탐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다. 이렇게 일단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 상황에서 국힘이 왜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 주장하고 있는지. 사실 국회 관행은 이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국회의장을 갖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상호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많이 맡아왔는데 그렇지만 또 여당이 맡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이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이 맡는 걸로 결국은 합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일단 맡게 되면 기본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사위원장이 새로 누가 임명이 되면 내년까지 1년을 더 하게 되는데 작년에 맡을 때 민주당이 맡기로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맡는 것이 작년에 합의 정신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김병기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도 법사위원장은 절대로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민주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거에 딴지를 놓으려는 뜻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예. 만약에 야당이 협력적으로 계속 해왔다, 또 그럴 뜻에서 이거를 막겠다고 한다면은 뭐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시기 동안 야당이 해온 태도, 또 이번에 이걸 막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 절대로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의 초기에 국민적인 큰 요구 중에 하나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야당에 넘겨주면 당연히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국힘이 굉장히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뭐 외통이나 국방이나 정보위원장 자리를 넘기겠다고 하면서 약간 거래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뭐 이렇게 되면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혹시 이제 상임위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니까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 대선은 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큰 차이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협력적인 태도로 또 정말 내란을 종식하고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 하는데 협력적인 태도로 나와야지. 지금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결국 청문회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게 다 밝혀졌는데 정말로 이 첫 번째 청문회니까는 협력할 수 없다 해가지고 15분 남겨놓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방해했잖아요. 네. 또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말로 과도하게 정치적인 공격 또는 마녀 사냥식의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태도는 갈수록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국민의 힘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좀 태세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정말 전면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엄중한 상황이고 또 미국과의 통상 협상도 시한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이런 엄중한 시기인데 또 추경도 조만간 처리해야 되고요. 이런 시기인데 계속해서 발목 잡기 시기에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은 국민의힘은 더 큰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본인들이 정권을 빼앗겨서 야당이 됐는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우리 야당이 국민의힘이 정말로 국민의 뜻을 빨리 제대로 헤아리고 제대로 된 여야 협력을 통해서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의원실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곧바로 일타 정치 찾아뵙겠습니다.